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풍 2000 입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최정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춥죠? 제가 수학 강사 출신인데요. 아이들이 대답을 이렇게 작게 하면 굉장히 지루한 수업을 해줬습니다. 모두 다 잠들게. 아직 추우셔서 몸이 좀 덜 풀리신 것 같아서 시작하면서 중간중간 좀 많은 얘기들을 해드릴 때 좀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들어오세요. 오늘 모인 학년은 일단 고1과 그 다음에 중등부 아이들 대상으로 좀 몇 분 오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고1 아이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위에 뭐 형이나 누나, 오빠 뭐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난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도 조카가 이제 고1을 올라갑니다. 고1을 올라가는데 저희 조카는 동두천에 살아요. 근데 동두천은 일반고를 보내자니 그냥 지방에 있는 농업고등학교를 보내는 게 낫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의 일반고들입니다. 그래서 중3 성적을 쭉 봤더니 수학하고 과학은 좀 안 좋은데 영어가 올 A가 뜨는 관계로 동두천 외고를 써보자. 그리고 동두천 외고가 원래는 경쟁률이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다 면접을 보는 사태까지 생겨서 면접까지 보고 합격을 해서 이제 동두천 외고를 들어갈 건데, 그렇게 보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동두천 외고는 경기도에 있는 외고 중에 제일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요. 근데 이제 떨어진다라는 평가가 이제 입결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거기 이제 합격생들, 대학교 합격생들을 보면 인서울로 가는 아이들의 비율은 거의 50%가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때문에 인지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고보다는 외고나 자사고를 갈 수 있다면 가는 게 맞다라는 게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해주는 말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가나요? 라고 물어보면 걱정하지 마, 보내줄게 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치른 아이들이 좀 준비를 했었는데 선도포 1차에서 아쉽게 떨어진 아이들 빼고는 면접 가서 떨어진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올해도 만약에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미리미리 좀 점검을 하면서 3학년 때 학생부에 어떤 내용을 채울까를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고1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5등급 체제로 바뀌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피부로 와닿게 좀 느끼셔야 돼요. 기존에 9등급 체제였던 게 5등급 체제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1등급을 못 받으면 안 된다. 5등급이 되면은 약간 내신에서 조금 유불리가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되게 불리해지죠. 그래서 1등급을 못 받으면 좋은 대학 못 쓴다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2등급 받는 아이들은 과연 어느 학교를 쓸 수 있을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쓰기에 되게 부담스러울 거고요. 왜냐면 성적표에 나오는 건 몇 등이냐가 나오지만 결국엔 나중에 내신을 반영하는 건 몇 등급이냐를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등급은 10%까지죠. 2등급은 34%까지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2등급, 4등급으로 나눴던 구간이 이제는 올 2등급이다 보니까 걔네들은 학생부에 그냥 2등급이라고만 찍혀요. 그러니까 내신 평가 받을 때 11%든 34%든 2등급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럼 과연 교과 전형이 확대될 것이냐? 그건 아니죠. 학생부 종합 전형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건 누구나 예상을 하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그렇다면 일반고에서 1등급을 못 찍으면 어떻게 돼요? 2등급이면요. 방법이 있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서울만 놓고 본다면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뽑는 인원수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우리 아이의 1학년 전략을 좀 세우시고, 그리고 오늘 잠깐 제가 이 지역에 있는 학교 12개 정도를 좀 선별을 해서 대학 진학률과 그 다음에 작년 1학년 1학기 아이들의 성적 분석을 통해서 어떤 학습을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2017년도부터 23년도까지 이곳에서 수학을 직접 지도를 했기 때문에 고3 아이들까지 지도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밀착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뭐 주요 내용은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2028학년도부터 입시가 바뀝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수능이 지금은 선택이었던 게 공통으로 바뀌고요.
내신 5등급이었던 거 계속 유지되고 갈 거고 그리고 내신 절대평가화가 되려다가 5등급 체제로 바뀐 거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렇다면 왜 지금 입시 얘기를 하느냐? 해마다 바뀌는 입시를 어머님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학생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때는 어떤 상황이고 이때는 어떤 상황인 걸 알고 대처를 해야지만 네, 본인이 직접 입시를 치르는 2028학년도가 됐을 때 완벽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수시와 정시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원장님도 네, 아들이 정시로 대학을 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올해 광역자사고 중에서요. 서울에 있는 네, 휘문고 아시죠? 세화고라고 아시나요? 네, 세화고는 올해 되게 완전 대박이 났었죠. 수능 만점자 배출. 네, 근데 이 두 광역자사고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혹시? 미달 났어요. 네, 단 한 번도 미달이 나지 않았던 학교인데 네, 올해 미달이 났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서울대 합격생이 거의 30명대를 육박하는 학교들이에요. 네, 그런 학교들이 왜 올해 유독 한 번도 미달이 안 났던 학교가 미달이 났을까? 첫 번째 이유는 네, 일단 그 학교들이 대학을 보내는 방법은 수시보다 정시가 많습니다. 그럼 왜 미달 난 이유가 정시 때문일까? 라고 한다면 정시는 혹시 어떻게 대학을 가는지 아시나요? 어떤 걸로 대학에 합격을 할까요? 수능으로 합격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대답하실까 봐 그래요. 네. 이미 서울대는 네, 올해로 3년째입니다. 네, 3년째 정시에서 수능 점수 플러스 학생부 교과 평가라는 걸 넣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이 반영되는 전형은 40%까지 학생부가 반영되고요. 적게 반영되는 게 20%가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대는 발표를 했죠. 28학년도부터는 모든 전형에 정시에서 수능 60% 그리고 학생부 교과평가 40%를 반영합니다. 네, 학생부 교과평가를 어떻게 반영하느냐? 기본적으로 내신 등급 반영하고요. 두 번째로 서울대는 무슨 과목을 수강했는지가 중요해요.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과목의 세특이 중요해요.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40%를 반영합니다. 수능 점수가 절대적일 것이다. 아니요. 역전해서 합격하는 케이스가 200명 가까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또 그렇게 반영하는 학교가 어디 있었냐? 네, 올해까지 고려대학교가 2년째 학생부 교과평가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고려대는 실제로 내신만 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신만 반영을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네, 휘문이나 세화 같은 경우는 내신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들어가서 내신 안 나오면 네, 인서울 상위권 대학에 합격할 확률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 왜냐면 이제는 올해부터 연세대가 또 시작을 하고요. 네, 2028학년도가 됐을 때는 네, 조심스럽게 얘기해보면 인서울 상위권 대학들은 네, 수능에서 마저도 정시에서 마저도 수능에다가 학생부 평가를 넣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내신을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다시 말하면 일반고에 들어가 보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내신 공부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엄마 이 학교에서 내신은 못 달 것 같아. 나는 정시 파이터를 할게. 정시는 5일 나오니까 그럼 나는 좋은 대학 갈 수 있잖아. 못 간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신이 중요한 시대다. 5등급 체제로 바뀌었지만 내신이 완벽하지 않으면 정시에서마저도 불리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학생부 이제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이 수시에 들어가 있죠. 거기에는 실기와 논술 전형도 있지만 두 가지는 일단 제쳐두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부분 물어보면 고3 아이들도 내신으로 대학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네, 내신만으로 뽑는 학교는 인서울에 없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갈까요? 내신에다가 수능 최저가 들어가겠죠. 수능 최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신 점수에다가 네, 학생부 서류 점수를 넣는 학교도 있어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교과 80%에 20%를 면접으로 받습니다. 물론 올해는 이화여대는 네, 면접을 없애고 학생부 교과 100%로 가요. 대신에 수능 최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이 좋아야 합격하는 게 아니고요. 내신이 좋아야 쓸 수 있는 전형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이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종합 전형은 내신에서 불리함이 생길 수 있죠. 네. 왜냐면 아시잖아요. 대진여고 가서 1등급 받는 것보다 네, 솔직히 뭐 조금 네, 영신여고나 불암이나 상명 가서 1등급 받는 게 낫지 않겠니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런 내신의 불리함을 네,
서류로 극복하는 겁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서류로 역전을 하는 거예요. 자, 9등급 체제에서 내신이 일반고예요. 서울도 아니고 인천 경기권입니다. 네, 거기 일반고 내신이 5.97등급이 나온 애가 있었어요. 작년에. 자, 얘는 대학을 어디를 가야 될까요?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아이들은 아예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작년에 이제 수시 상담을 할 때 물어봐요. 어느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 네 생각에? 그러면 전라도나 경상도 가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친구는 다행스럽게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랑 같이 학생부 관리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진로에 맞는 내용들이 2학년 때부터는 학생부에 가득 차 있어요. 네, 웬만한 외고나 자사고급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결론은 경기권 4년제 공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면접을 합격을 했죠. 네,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메리트예요. 그리고 그 학교의 등급 컷, 합격 커트라인 나온 거는 작년이 4.1등급, 재작년이 3.9등급이었어요. 5.97등급이 거의 2등급 가까이를 역전한 거죠. 그런 케이스는 사실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균관 대학교를 들어가려면 몇 등급이 되어야 될까? 네, 대부분 커트라인 나오는 거 보면 1점대 중반, 네, 중후반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재작년에 3.00등급을 합격을 시켰습니다. 네, 종합전형으로. 숭실대학교 좋은 학교죠. 건동홍숙 밑에 국숭세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숭실대학교는 무려 인천 일반고 4.0등급을 합격을 시켰어요. 네, 물론 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네, 이유는 내신에서 불리함을 학생부라는 서류를 역전을 할 수 있겠구나.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현재 고1 올라간 친구들부터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생활 기록부 관리가 되지 않으면 고3 때 대학을 선택할 때 굉장히 난감해지죠. 그게 고교 학점제가 100% 적용되는 학년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본인의 진로에 맞게, 만약에 진로가 없다면 1학년 때 관심 영역에 맞게 학생부를 세팅하고 풀어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참여하신 분들께는 제가 이 파일을 원장님께 드릴 거예요. 원래 저는 그 PPT를 잘 안 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요번에 새로 좀 리뉴얼하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오신 분들한테 좀 설명해 오셨으니까, 추운데 오셨으니까 선물로 드리자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방명록이나 오늘 오신 거를 꼭 체크를 받으셔야 돼요. 번호가 있어야지만 보내드릴 수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종이로 뽑아드리면 가져가긴 하는데 어느 순간 집에서 냄비 받침 돼 있거나 아니면 뭐야 이거 종이네 폐지네 하면서 버리거나, 그래서 파일로 드릴게요. 핸드폰에 저장해 놓으시고 언제든 보실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앞에 나오는 거는 대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입에 관련된 내용이라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넘어가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24학년도 대입부터는 학생부 적는 게 바뀌었죠. 비교과 폐지라는 게 나왔고요. 학생부 간소화라는 말 때문에 대입에 미반영되는 항목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착각을 해요. 아, 대입 미반영이니까 이 항목들은 버려도 돼. 버리면 안 돼요. 대입의 미반영이라는 건 여기다가 점수를 매겨서 이거를 합격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거를 그냥 점수화시키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보셔야 돼요. 수상 경력 있어야 됩니다. 특히 교과목에 관련된 수상 경력이 있다. 그러면 그걸 세특에 녹여서 본인만의 우수학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1 올라가잖아요. 학교에 있는 대회들이 있으면 무조건 나가세요. 대신에 받아도 의미 없는 상들이 좀 있긴 합니다. 대표적인 게 교과 우수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과 전형에서도 내신을 반영하는 비율이 물론 많겠지만 그렇다고 전교 1등이 서울대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서울대는 교과 전형 자체가 아예 없어요. 서울대는 종합 전형으로만 뽑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봉사활동은 지금 고1부터는 학생부에 적는 방식이 바뀌어요. 혹시 아시나요?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학생부는 크게 1번부터 8번 항목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5번 항목에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창치활동. 거기에는 원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4가지가 적힙니다. 그런데 지금 고2까지는 4가지가 적히고요. 지금 고1부터는 봉사활동란이 없어져요. 그럼 봉사활동 안 해도 되느냐? 아니요. 진로활동하고 동아리활동에 녹여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는 봉사활동 대입 미반영은
교내 봉사가 아니라 교외 봉사예요. 개인 봉사. 네, 그런데 저는 과감히 얘기합니다. 개인 봉사 할 수 있으면 1년에 2번 정도는 해봐. 적어도 1번 정도는 해봐. 자, 왜냐면 나중에 대학교 갈 때 면접 보잖아요. 네, 혹시 면접 종류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시나요? 네, 잘 모르시죠? 일단 MMI 면접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의대에서 보는 면접 방식입니다. MMI 면접을 추구하는 데가 있고요. 아니면 서류 기반 면접으로 보는 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는 면접이 서류 기반 면접이죠. 네,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거에서 면접 질문을 추출해서 보는 면접이에요. 그리고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경우는 제시문 면접이라는 것도 봅니다. 제시문이 주어지고 거기 밑에 이제 질문이 주어져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네, 그리고 또 어떤 학교는 토론식 면접을 보는 데도 있어요. 대표적인 곳이 이제 경기권에 있는 성결대학교라는 곳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일반 면접이라고 보는 데가 있어요. 자, 아까 서류 기반 면접은 학생부에서 질문을 뽑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일반 면접은 기본적으로 인적성 면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 생활을 통해서 얘가 이 전공에 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인성적인 부분에서 뛰어남을 보인 적이 있느냐, 거의 공통질문처럼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일반 면접이 쉽게 느껴지겠죠. 왜냐면 공통질문이니까 어렵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해석해보면 공통질문처럼 나오는 거니까 일반적인 답변을 하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답변마저도 사실은 학생부 기반으로 소재를 찾아서 답변했을 때 합격이 돼요. 그런데 일반 면접에선 주로 인성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인성에 대한 질문은 뭘 물어볼까? 라고 하면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고입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네가 학교 생활 중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나눔이나 배려를 했던 경험이 있다면 얘기해봐. 그런데 교내 봉사만 열심히 하는 애들은 교내 봉사는 대부분 뭐 하는지 아세요? 환경 정리하죠. 네. 환경 정화 활동 막 말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쓰레기 줍는 겁니다. 청소하는 거고요. 줄 맞추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아이들이 경험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개인 봉사를 한 번 내지 2번 정도, 많이도 안 해요. 예전에 뭐 1년에 30시간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교내 봉사만 열심히 하셔도 상관없지만 기회가 된다면 해놓으시면 나쁠 게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봉사활동, 자율 동아리는 대부분 창체 동아리가 이제 정규 동아리라고 얘기를 하죠. 학교에서 이제 운영하는 동아리. 그런데 본인의 꿈하고 관련된, 진로하고 관련된 동아리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동아리가 인기가 많아요. 그러면 요즘에 그나마 면접을 봐서 뽑더라고요. 자소서를 써서 내는 데도 있고요. 예, 그러면 붙을 확률이 높겠죠. 예전엔 가위바위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면 합격이 아니라 불합격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이상한 동아리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학교 갈 때 그 동아리는 도움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자율 동아리는 미반영이지만 필요하다면 만드세요. 네, 왜냐하면 창체 동아리는 동아리 활동 사항에 총 500자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 꿈과 관련 없는 동아리에 들어갔어도 무조건 500자가 쓰여집니다. 500자 이내니까 조금 쓰여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자율 동아리는 30자밖에 못 써요. 이게 왜 무기가 될 수 있냐면 30자밖에 못 쓰니까 예를 들면 생명과학 토론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학교에 없는 걸. 네, 그러면 학생부에는 생명과학 토론 동아리를 만들어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함 정도만 적히죠. 근데 창체 동아리는 무슨 활동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히죠. 네, 면접에서 써먹기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아무리 고등학교 때 활동이 없었더라도 자율 동아리 이름이 있다면 나중에 면접 볼 때 만들어도 되거든요. 왜냐면 대학교에서 물어보는 질문 중에 본인이 고등학교 3년 생활을 하면서 전공과 과장 관련 깊다고 생각되는 활동을 얘기해봐. 네, 그러면 저는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어떤 탐구를 해봤습니다. 어떤 걸 느꼈습니다. 네, 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죠. 물론 하지 않더라도 만들어서 꼬리 질문까지 연습하면 합격을 합니다. 그게 자율 동아리의 메리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독서 활동은 7번이거든요. 네, 이 7번 항목은 미반영이 맞아요. 거기에다가 독서활동 상황이 안 들어가도 돼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창체활동 있죠? 그리고 세특 있죠? 네, 여기에 독서활동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야 됩니다. 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대입은 독서 가지고 합격 불합격이 나뉠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 수행평가의 기본이 독서를 기반으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독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선정하는 것부터가 중요해요. 근데 아이들 책 선정 어떻게 하나요? 남자애들은요 일단 얇아야 돼요. 빨리 봐야 되니까. 여자애들은요 책이 이뻐야 돼요. 아니면 제목이 막 감성을 때려야 돼. 막 이런 거 고르거든요. 근데 그런 거 나중에 봐보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책을 선정하는 방법부터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조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뭐 체크사항 한번 보시고요. 올해 일정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에 대한 얘기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작년 수능이랑 분석하면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거는 일부러 넣어드린 거예요. 꼭 보시라고. 그리고 의대 정원 문제는 올해까지도 내년까지도 큰 여파를 미칠 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학생부의 본인의 스토리를 녹이는 게 고1 때부터 들어가야 된다가 고교학점제가 100% 적용되는 지금 고1 학년부터의 필수입니다. 지금 고2, 고3은 고1 때 조금 부족해도 돼요. 고2, 고3 때 충분히 채워서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근데 고교학점제에서는 그게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고1 때부터 학생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진로에 대한 고민을 했는지를 남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남기는 방법은 학교 수행평가 맞아요.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수행평가 만점 받아야 되고요. 그 내용을 학생부에 적절하게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대학 갈 때 경쟁 상대는 우리 학교 애들이 아니죠. 아무리 대진고가 뭐 대학을 잘 보내요. 그래도 대진고보다 특목자사 애들이 더 잘 가죠. 그래서 모든 학생부는 어느 학교와 경쟁력에서 이겨야 되냐면 전국에 있는 영재학교, 과고, 외고, 자사고, 국제고, 광역자사고, 그리고 자율학교 등 이런 아이들과 학생부 경쟁을 해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하는 수행평가만 열심히 해서는 학생부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부 관리를 해주는 아이들한테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부에 채우는 내용 중에 학교에서 나오는 모든 활동과 수행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나머지 50%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스스로 만든 자료를 학생부에 넣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럼 아니 어떻게 아이가 한 걸 넣을 수 있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그 얘기는 여기 나옵니다. 여기는 뭐 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라. 자, 이 내용은 제가 이제 PPT라서 좀 이렇게 만든 거고요. 교육부에서 전국에 있는 17개 시도 교육청 있죠.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문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모든 학생부는 선생님들이 입력을 하시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이들에 대한 내용을 적어서 입력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세특을 모든 아이들의 세특을 적어도 한 줄 이상 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세특은 500자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줄만 써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선생님이 모든 아이들의 세부 능력을 어떻게 찾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작성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독서 감상문, 그리고 주제 탐구 보고서, 발표, PPT 등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가 학교에서 하는 활동 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선생님을 통해서 본인의 학생부에 넣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교사 지도하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혹시 위에 형제가 있다면 학교 선생님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그렇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요번 과학 세특은 너희가 작성해와. 선생님이 넣어줄게. 대신에 예시 보여줄 테니까 이렇게 써오면 돼. 그리고 500자라는 표현보다요 1500바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게 예를 들면 자소서 쓸 때, 고입 자소서 쓸 때 글자 수 맞추는 거 네이버에서 하거든요. 네이버 글자 수 세기로 1500자를 맞춰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1500자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건 나이스에서 하거든요. 나이스로 옮겨서 글자 수를 세보면요 1500자는 맞거든요. 근데 바이트가 훨씬 넘어가요. 이게 한글에 대한 바이트 계산을 다르게 해요. 다르게 해서 1500바이트, 그게 500자 기준, 700자는 2100바이트. 그래서 바이트를 맞춰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영리한 아이들은 왜 비싼 돈을 주고 학생부 관리를 받느냐? 이유는 딱 하나죠. 우리 아이만의 자료를 만들어서 학생부에 넣게끔 도와주니까. 그리고 수행평가가 나왔을 때도 대부분 수행평가는 이제는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모든 수행평가는 집에서 해서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단 준비는 집에서 하죠.
집에서 모든 자료를 만들어 가야 돼요. 네, 왜냐하면 노트북을 쓸 수 없어요. 네, 하지만 만들어 온 자료 또는 독서는 책은 가지고 가서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료를 집에서 만들어 놔야 되는데 아이들이 과연 이 수행평가를 위해서 어떤 자료를 만들어야 하며 어떤 책을 골라야 하며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가야 내가 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적어도 3, 4일 그리고 그 안에서도 새벽 2, 3시 아니면 3, 4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날 학교 가서 부족한 수면을 취해요. 그리고 오전 내내 멍 때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험 보면 이거 안 배운 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래서 학생부 관리라는 걸 했던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게 비싼 돈 받고 아이들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완성본을 만들어서 주는 거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얘기해서 스스로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봤어요. 일부러 줌으로 초대해서 영상으로 만나면서 설명해주고 써보라고. 그런데 아이들이 정확히 평균적으로 한 10번에서 15번 정도를 스스로 써보잖아요. 물론 첨삭해서 수정해주긴 하겠지만 그러면 6시간 준비할 거 3시간 3시간 준비할 거 1시간 반으로 줍니다. 굉장히 빨리빨리 준비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학생부 연관관리를 6개월 했던 친구가 그 다음에 바로 끊고 물론 저의 인연을 끊는 건 아니고요. 그 관리를 끊고 중간중간 조언은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특은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아예 예시가 있긴 하지만 이건 나중에 받아서 보세요. 받아서 보시면 되고 해드릴 얘기가 너무 많아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일단 인서울 상위권 대학들 자 갈까요? 스카이, 서성한, 물론 이화여대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중경외시, 건동홍수, 국숭세까지는 문과를 제외하고 이과, 이공계 계열은요. 핵심 권장 과목이라는 게 꽝하다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등학교 생활 중에 이 과목을 수강하지 않으면 나중에 대입에서 감점을 당하는 게 핵심 권장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들어놔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한 3년 전보다는 완화됐어요. 3년 전에는 막 들어야 되는 과목이 4, 5개였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지만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서울대, 연대, 그다음에 고대도 다 검색하면 사실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해마다 지금 바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능 응시 영역도 좀 정해져 있죠. 그런데 2028학년도부터는 그걸 모두 폐지하겠다라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미적이나 기하를 무조건 봤어야 돼 라는데 이제는 공대에서도 그냥 확통만 봐도 돼. 2028학년도부터는 어차피 공통이잖아요. 그래서 바꿔가는 학교들이 많아요. 대신에 이과 과목을 수강했어, 그걸로 시험을 봤어, 그러면 가산점이 들어간 학교들이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 성적만으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학교마다 전형을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교과 100%만 가지고 하는 학교들을 보면 연세대 있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외대 있죠. 그렇죠? 근데 나머지는 교과에다 뭔가 다른 게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유일하게 건국대가 서류 점수가 30%까지 반영이 돼요. 그리고 이 학교 중에 유일하게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래서 내신이 1점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되는 아이들 있죠. 이 친구들은 건국대 교과 전형을 의무적으로 안전빵으로 쓰게 합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없거든요.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반영 과목 어떻게 반영하는지 또 나와 있고요. 그다음 논술은 작년에 고려대가 7년 만에 논술을 부활시키면서 역대 경쟁률 최고를 또 찍었고, 연대는 또 뭔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죠, 비리가 터졌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논술은 2019년도에 발표된 건 사실은 단계적 폐지거든요. 근데 저는 폐지될 것 같진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냐하면 고대가 논술을 부활시키는 이유는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교육 정책에 보시면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는 인증 시험이 이제 앞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토론식 수업이고요. 시험 자체가 논술 시험이에요. 그리고 이걸로 지금 국내 대학은 갈 수 없어요. 우리나라 애들은. 그런데 재외국민 전형은 IB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논술이라는 것 자체는 없어지지 않겠구나.
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다 정리를 해봤고요. 네, 보시면 돼요. 이거는 부담 없이 그냥 보시라고. 그 다음에 무전공학대라는 건 작년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죠. 의대 정원 이후로. 작년에는 20%까지 무전공을 확대해라. 네, 올해는 25%까지 확대가 될 겁니다. 그럼 무전공은 어떤 애들이 가느냐? 네, 작년에 무전공 쓴 애들이 망한 애들이 많아요. 네, 왜 망했냐면 수시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 제가 학생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과를 가야 될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럼 저는 무전공을 쓰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네,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네, 작년에 그래서 무전공에서 합격한 아이들은 오히려 내신 좋은 아이들이 합격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럼 무전공은 어떤 애들이 쓰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관심이 다양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다양하다라는 게 무슨 과를 쓸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 1학년 때는 수학에 미쳐서 수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탐구해보고 독서해보고 그거에 대한 활동을 왕성하게 해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2학년 올라가다 보니까 수학보다는 나는 조금 틀어서 물리 쪽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통합과학이랑 배우다 보니까 수학이 적용된 물리가 더 재밌더라고. 그래서 물리에 대한 걸 2학년 때 또 탐구를 해요. 탐구라는 건 뭐냐면 수행평가가 아니고요. 본인이 스스로 독서를 통해서 탐구 보고서도 작성해보고 발표도 해보는 그런 활동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3이 됐는데 물리보다 나는 해보니까 지구과학을 같이 들어보니까 천체 물리가 재밌는데 그래서 관심 영역이 바뀌어도 돼요. 대신에 본인이 바뀐 이유와 그 활동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열심히 했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그런 아이들이 관심의 다양성이 있는 아이들이고 무전공으로 썼을 때 합격 확률이 높아져요. 아니면 한 우물만 깊게 판 애들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수학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많았던 친구가 있어요. 1, 2, 3학년 내용을 보면 거의 수학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런데 2학년과 3학년에 들어가 봤더니 수학하고 물리, 수학하고 생명, 수학하고 화학 이거를 융합해서 써놓은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대학을 갈 때 너 무슨 과 쓸래? 선생님 저 수학과도 쓰긴 하겠지만 사실은 하다 보니까요 이거 융합된 게 너무 재밌는데요. 그래? 그럼 좀 관심이 가는 게 있어? 네 선생님 저는 사실은 물리 쪽을 조금 더 파보고 싶긴 해요. 그러면 무전공을 써. 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뭐냐면 대학교 1학년 때 다양한 걸 접해보면서 본인이 관심 있는 영역과 융합을 해보면서 실질적인 진로를 설계를 하는 거죠. 그게 무전공의 취지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면 써도 된다. 그래서 학교별로 확대된 내용들을 넣어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8학년도 수능 어떻게 바뀌는지 아시죠? 네, 지금은 선택형 수능이죠. 네, 그런데 그 수능 성적표도 뭐 넣어놨고요. 네, 보시면 알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정시, 수시 뭐 좀 넣어놨고요. 그런데 바뀌는 것, 바뀌는 것까지 제가 다 넣어놨으니까요.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시에서 어느 학교가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반영하고 어느 학교가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어느 학교가 백분위를 반영하는지도 일단은 넣어줬습니다. 정시도 중요한 포인트긴 하니까. 정시에서의 무전공도 넣어놨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는 좀 강조를 하고 넘어갈게요. 위에는 보지 마세요. 위에는 학생들만 보면 되고요. 네, 부모님들은 밑에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캡처해서 만약에 여기 학생들 왔잖아요. 프린트 해가지고요. 집 냉장고에 딱 붙여놔요. 엄마가 많이 보게. 네. 일단 부모님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거. 첫 번째, 초조한 마음을 전달하시면 절대 안 돼요. 네, 아이를 보면서 갑자기 한숨을 쉬죠. 아휴, 너 어떡하냐. 이러는 순간 아이들은 안 됩니다. 힘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누굴 닮아서, 특히 엄마 아빠 싸우면 너는 누굴 닮아서 그래? 그러면 대부분 아빠가 지죠. 네, 저도 항상 집에서 저는 와이프라고 안 부릅니다. 네, 와이프 님이라고 불러요. 네. 누굴 닮아서라는 말 하시면 안 돼요. 네, 왜냐면 아이들은 그러면 난 그 누구도 닮지 않았네 라는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절대 비교하지 말자. 야, 작년에 니네 큰아빠 봐봐. 거기 오빠 봐봐.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도 서울대 합격하잖아. 근데 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3단 콤보가 들어가요. 야, 이모네 그 언니 있지. 이화여대 합격했대. 너는 누굴 닮아서 그래? 진짜는 어떡하냐. 세 개 다 들어가. 웃으실 일이 아니에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되잖아요. 중간고사 보고 나면 분명히 요 중에 하나 하십니다. 네.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노원구 고등학교를 간단하게 분석을 좀 해볼게요. 네. 진학률 보면서 먼저. 자, 진학률을 보고 분석을 해보자 그러면 모든 어머님들과 아이들의 시선은 일로 쏠립니다.
4년제 대학을 얼마나 보내느냐. 그런데 그거 보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4년제 대학 합격률은 전국 4년제를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마다 서울대 몇 명 나오죠? 거기에는 현역, 고3, 그 다음에 재수생, N수생, 그리고 장수생까지 포함합니다. 제가 심지어 8수생을 넣은 학교도 봤어요. 그래서 믿지 말자. 그럼 뭘 믿느냐? 일단 서울권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전문대 합격률을 보시는 게 좀 좋아요. 왜냐면 이걸 지방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전문대 합격률은 현저히 줄어들어요. 왜냐면 지방엔 전문대가 많지 않겠죠. 그리고 4년제 합격률이 높아집니다. 거의 높은 데는 막 85% 이렇게 4년제를 보내요. 그리고 여기가 거의 없어요. 기타 비율. 자, 기타 비율은 쉽게 말씀드리면 재수가 가능한 비율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담 없이 재수를 선택할 수 있는 아이들. 그리고 전문대 합격률이 6.6%면 많은 건가요? 자, 서울권 일반고의 평균이 17%에서 20% 사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6.6%면 굉장히 좋은 수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진대는 그런 곳이구나 아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신 성적 분석이 좀 중요한데, 일단 일반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고는 표준 편차가 10을 거의 넘어가요. 그리고 많이 가면 20을 넘어가는 과목들도 있어요. 표준 편차가 뭘 의미하는 건지는 우리 학생들 알죠? 중3 때 배웠죠? 삼포도? 눈빛이 자꾸 이게 눈 피하네요, 시선을. 평균을 기점으로 얼마나 넓게 점수들이 분포되어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크면 그만큼 평균에서 극상위권 점수가 멀리 있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요 정도 표준 편차 나온다라는 건 평균에 많이 몰려 있겠구나. 그리고 보셔야 될 게 A의 분포도거든요. 자, A의 분포가 37%, 44%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영어가 44.4%가 A를 받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아이들의 커트라인 점수가 되게 촘촘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중학교 때처럼 90점 이상이 A가 아니거든요. 고등학교는 이거를 좀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면 중학교 때는 고정 분할 점수라는 방식으로 성취도를 해요. 그래서 90 이상, 80 이상. 그런데 고등학교는 추정 분할 점수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시험 볼 때마다 선생님들이 자, 요번 국어는 몇 점 이상이 A, 몇 점 이상이 B. 이걸 정하세요. 그러니까 그 점수를 넘어야 A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어가 갑자기 44%가 A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너무 무시한 거죠. 너무 쉽게 출제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등수는 어차피 매겨지니까 등급은 나오겠지만 A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1, 2, 3, 4등급 아이들 사이에 커트라인 점수가 되게 촘촘하기 때문에 실수로 하나 잘못 틀렸다. 등수가 바뀌는 게 아니라 등급이 바뀌는 상황이 생겨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A에 분할하는 이 퍼센테이지가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 좀 잘 유지가 된다. 좀 난이도가 잘 유지가 돼서 A 등급이 어느 정도 잘 유지된다는 건 15%에서 20% 사이 정도. 그 정도를 유지하는 게 왜 좋냐면 이렇게 A 받고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보거든요. 똑같은 A라고 취급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A가 44%라는 걸 보면 극상위권 아니에요. 1등급이 아니에요. 그래도 좋은 평가 안 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다음 대진여고 보시면 전문대 합격률 현저히 낮은 거 눈에 보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여고가 원래 전문대 합격률이 좀 더 많이 높게 나옵니다. 평균보다. 여기는 워낙.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취업자가 한 명 있었다는 거. 일반고에서 취업자가 나온다. 이거는 조금 의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적을 보시면 여기는 굉장히 난이도 조절 잘못했구나. 이래버리면 난리 나요. 난리 납니다. 그리고 평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시험 출제하기 싫어서 이렇게 내버리면 나중에 아이들이 대학교 갈 때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 난이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작년이 이랬던 거예요. 재작년을 보면 좀 달라집니다. 불암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문대 합격률 높아지죠. 그리고 성적 분포도를 보시면 여기도 봤더니 영어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21까지 올라가죠. 평균이 굉장히 낮은. 저는 불암고라고 해서 내신 따기 좋은 학교라는 인식이 없거든요. 내신 따기 좋다라는 건 9등급 체제에서
한 6등급 받던 애가 3등급 딸 수 있다. 이건 가능하죠. 1등급은 힘듭니다. 어느 학교건 1등급은 힘들기 때문에 내신 따기 좋은 학교라는 표현은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D나 E의 비율이 많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통합사회 2를 받은 아이가 26%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학교마다 시험 출제할 때 난이도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적 분석을 해보면, 아, 내가 작년 거 불암고 국어 기출을 풀어봤어. 그런데 몇 점 정도 나오네. 그럼 나는 어디쯤 있겠구나. 아, 큰일 났네. 이걸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상명도 보시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원수가 많이 줄었다라는 느낌이 강하죠, 그렇죠? 예전에 인원수가 많을 때는 뭐 대진여고도 한 400명 가까이 있었고요. 청원여고 같은 경우는 500명이 넘었던 적도 있고요. 한 학년이. 조금 인원수가 많이 줄었다라는 거고, 상명 같은 경우는 영어 선생님이 너무 잘못하셨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렇죠? A가 8.4% 난리 납니다. 이러면 그럼 큰일 나요.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느낌이 오시나요? 그렇게 성적 분석을 좀 하셔야 되고요. 서라벌은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좀 가면 갈수록 학교가 입결이 별로 안 좋아져서,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 전문대 합격률, 그리고 4년제 대학 합격률 60%, 이거는 사실 4년제 합격률만 놓고 보면 인서울 안에서도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메인 대학교에 대한 입학률이 조금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원래 일지망 쓸 때 서라벌 재현 서라벌 이게 많았다면, 조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진 재현 대진 이렇게 쓴 아이들도 꽤 많았고요. 그래서 서라벌은 조금 학교 안에서 좀 각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도 그닥 잘 조율이 되진 않는구나 라는 게 좀 보이실 거고, 그리고 여기도 여기에 14% 16% 이렇게 가 있다라는 건 아이들 대학 못 보내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그리고 영신여고 생각보다 낮죠. 높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영신여고는 이 성적 분석하실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는 중점반이 따로 있죠. 그래서 거기는 단위수가 달라서 일반반은 국수 영이 4단위인 걸로 분석을 좀 하셔야 되는데, 여기도 난리 났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음악 중점반으로 가버리면 A가 0%예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찾아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용화여고는 조금 제가 놀랐던 수치가 뭐냐면, 이거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게 아니라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학교에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의 학교 내용을 공시하는 사이트거든요. 놀라운 건 이거였어요. 왜 갑자기 취업자가 이렇게 나올까? 그래서 용화여고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면 취업자가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조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보시라고 넣었고, 그리고 여기도 굉장히 잘못된 비율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작년이 유독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작년이 유독 좀 심했고, 재현 같은 경우도 뭐 전문대 비율이 11% 정도면 높은 건 아니니까요. 좋고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는 수학하고 영어하고 한국사가 아주 난리가 났었던, 통합과학이 난리가 났었던. 수학이 A가 3.5%란 얘기는 1등급을 받아도 A를 못 받은 아이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일반고는요, 심하면 1등급이 C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청원고가 한번 그렇게 대박 난 적이 있거든요. 청원고 수학 선생님 한 분이 어디서 다른 데서 오셨는데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를 하세요. 자, 이번 시험에선 너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문제가 하나 나올 거야. 그리고 아이들이 나중에 시험지를 갖고 와보면 저도 못 본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놓고 봤더니 A가 막 2%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이 비율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청원고 전문대 합격률 예전엔 되게 높았거든요.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4년 전부터는 청원이나 청원여고가 선택 과목에서도 되게 유리했고, 그리고 청원여고 같은 경우는 아예 이과 여학생들만을 위한 심화 과정까지 깔리는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수도 300명이 넘어가는 굉장히 좋은 인원수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도 보셨죠? 수학 또 8%,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힘들어져요.
청원 요구도 인원이 너무 많이 줄어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200명대 후반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취업자가 5명이 나왔다. 이건 조금 의아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여기도 수학이 6.3%가 위험하죠. 작년만 그랬던 겁니다. 작년 수치니까요. 그리고 한상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원이 너무 적죠. 그렇죠? 고등학교는 사실 인원수가 많아야 장땡일 거예요. 지금 고1부터는. 인원수 적으면 고교학점제에서 깔릴 수 있는 선택 과목이 줄어들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이 생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도 비율 보시면 통합과학 5.2%라는 거 눈에 좀 거슬리고, 그 다음에 해석 요구는 전문자 합격률이 좀 높다라는 게 눈에 좀 거슬리고요. 그리고 난이도 조절에서도 통합 사회가 잘못됐구나 라는 거 정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현 고1부터 바뀌는 과정으로 깔리는 내용들을 제가 예시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때 학교 지정 과목이 많다라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렇죠?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1학년 때는 학교 지정 과목이 많아집니다. 근데 실제 고교학점제에서는요, 학교 공통 과목이 많으면 안 돼요. 특히 고2, 고3 때는 아이들의 선택권이 자율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2학년이 됐죠? 자, 학교 지정 과목 눈에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3학년이 됐습니다. 학교 지정 과목 눈에 보이시나요? 지정 과목이 원래 있으면 안 돼요. 고교 학점제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을 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왜 지정 과목이 나오느냐? 수능 때문이죠. 특히 수능에서 학업 부담이 가장 커지는 과목이 뭘까요? 수학이요? 거짓말 치지 마. 수학은 부담이 안 커져요. 왜? 문이과가 공통으로 보잖아요. 그죠? 문과 애들은 원래 하던 거고요. 이과 애들은 널널해졌죠. 그죠? 일단 수업 부담이 가장 커지는 과목은 국어입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는 문학 독서에다가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선택 과목을 할 때도 언매나 화작 둘 중에 하나만 들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바뀌는 수능에서는 이름이 바뀌지만 수능 과목으로 말씀드리면 문학 독서 들어가고요. 화법과 작문 들어가고요. 거기에 언어가 들어가요. 기존에 있던 선택 과목 중에 매체만 빠졌습니다. 매체만 진로 선택 과목으로 빠졌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아이들이 이제는 언어라는 걸 화법과 작문, 선택이 아니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언어는 문법이겠죠. 문법이 힘들어서 화장을 찾는 아이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어 수업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졌고, 또 하나 통합과학, 통합사회. 고1 때 배우는 내용이 수능 과목이죠. 고3 때까지 놓으면 안 되는 과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고3 때 해야 되는 내신 과목과 수능 과목까지의 부담이 커졌고, 심지어 시간도 늘고 문항수도 늘었어요. 그리고 이과는 과학만, 문과는 사탐만 보던 거에서 이제는 모두 봐야 된다는 부담이 커졌고요. 그래서 이 세 과목을 정말 놓치지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받아서 보세요. 보시면 학교마다 깔리는 과목들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지정 과목은 변함없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아이들의 선택권이 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국 단위 자사고나 외고 쪽으로 가보면 지정 과목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왜냐면 거기 학교들은 수능 준비 알아서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부 얘기를 좀 해드리면, 자, 출결 나오는 건 누구나 아실 테니까 미인정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이게 고등학교 학생부입니다. 1번이 빠졌죠. 1번은 학적 인적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학생부 때 보시면 학적 인적사항 적히는 게 이름, 생년월일, 그 다음에 주소, 어느 학교, 그리고 제일 밑에 칸에 학적 인적사항에 대한 특기사항을 적는欄이 있어요. 특기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아이들 상담할 때 너는 여기다 뭘 적고 싶어 그러면 제 진로에 관련된 거 적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적 인적사항에 있는 특기사항은 아무것도 적히면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왜냐면 거기는 학폭에 관련된 내용만 적힙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학폭 관련 들어가 있으면 대학을 못 가겠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수상 경력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적혀 있죠. 세특의 과목 능력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도전을 하시고요.
4번은 아예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여기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넣어드렸어요. 아예 어떤 자격증을 딸 수 있는지. 저는 이거 어디서 따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신경도 쓰지 마시고요. 뭐 재밌는 거는 뭐 이런 거 있어요. 종이접기. 네, 아니면 뭐 선생님 저는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뭐 경찰청 열쇠관리사 뭐 이런 거. 네, 그냥 재미로 보시라고. 네, 이런 것만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아예 거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창체 활동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여기서 자율하고 진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지금 고1 아이들은 3월이 되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쓰여질 자율활동 진로활동에 추가적으로 나의 진로에 관한 내용을 넣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놓는 걸 저는 추천을 해요. 그래서 2월 19일 날 아침 10시에 수행평가 특강이라는 걸 하는데 네, 그때 고1 아이들 대상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오게 되면 2개를 수행평가를 완성을 해줄 거예요. 근데 본인의 진로에 맞는 걸 찾아서 완성을 해줄 거예요. 완성이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자 진로에 관련된 독서 선정하고 감상문 내 그러면 요번에 특강하고 그대로 내면 돼요. 네. 그렇게 2가지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 특강을 19일 날 10시부터 2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을 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자율활동이랑 동아리활동이랑 진로활동을 보시면 자율 진로는 아이들이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여기 있을 겁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요게 먼저 나왔네요. 요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는 작년 고3 아이의 일반고 아이의 1학년 학생부거든요. 네, 보시면 3등급인데 D 나오고 4등급인데 C 나왔죠. 추정 분할 점수라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평균이 50점대, 60점대, 표준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오죠. 이게 일반고의 특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취도가 안 좋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 등급이 좋아도 높은 대학을 잘 못 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색특이나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이 유니크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외고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외고는 평균 보세요. 93, 91, 93, 93. 평균 자체가 높죠. 그러니까 극상위권 아이들이 많다는 걸 알겠죠. 그런데 표준 편차 보세요. 3. 평균에 몰려있구나. 모든 아이들이. 그러니까 6등급, 5등급, 6등급이 떠도 성취도가 A가 뜨죠. 이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등급은 이거 하나였어요. 다 4, 5, 6등급이에요. 그리고 성취도는 B 이거 하나였고 모두 올해이에요. 내신 평균이 4.8이 나왔고요. 네, 대학교 어디 갔을까요? 한양대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고나 자사고에서는 4등급 대 5등급 대가 돼도 학생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학교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부를 만들어 보자. 물론 이게 가능하진 않겠죠. 등급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실제 학생부요. 고3 아이 학생부였고요. 자율활동을 이렇게 쓰여지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들어가면 1학년 때 교육 받겠죠. 의무교육 중학교 때부터 받아봤잖아요. 그런데 아무 활동도 안 하면 이게 쓰여져요. 얘는 9등급일 때 1.43등급인가 그랬어요. 내신 너무 좋죠. 1.43이면 서울대도 합격하거든요. 근데 서류가 개판이에요. 그런데 수능 준비 안 하고 6학종을 썼어요. 5학종에 건대를 썼어요. 건대. 네, 최저 없는. 서류 30% 들어가는. 네, 그런데 그것마저도 떨어졌어요. 1.4인데도요. 이유는 이렇게 쓰여져서. 그럼 잘 쓰여진 자율활동은 뭐냐? 학급 회장 하세요. 고등학교 가면 회장 부회장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뭐 했습니까?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 제출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본인이 스스로 한 활동이 들어가 있죠. 이 친구는 내신이 2.77이에요. 일반고 2.77. 여기 경기도 양주입니다. 거기도 공부 잘 못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2.77인데 학생부 이렇게 만들고요. 중앙대 수학과 합격했어요. 중앙대 수학과 커트라인은 한 1.9등급 정도 됩니다. 내신으로 불리한 걸 서류로 역전시켜버리는 거죠. 이 학생부들은 개인정보라 안 드리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다 드릴 거예요. 이건 다 합격한 애들의 학생부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1.4등급 아이의 진로활동입니다. 진로활동에도 본인이 스스로 한 활동을 넣지 않으면 학교에서 한 것만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원장님들 대상으로 강연할 때 얘는 무슨 과 썼을까요? 그러면 교사를 꿈꾸며 라는 말 때문에 사범대를 쓰지 않았을까? 이 친구는 전자전기공학과를 썼어요. 그 흐름이 아예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죠. 1.4등급도 그래서 좋은 대학을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 친구는 2.77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대 수학과 최초합을 이뤄낼 수 있었던 건 꿈이 명확하고 독서를 한 이후에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또 문헌을 읽고 조사해서 발표하는 유니크한 활동에 들어가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아예 탐구 보고서를 6개월 과정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더라. 그리고 그 내용으로 가득 찼더라. 네. 합격할 수밖에 없는 학생부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걸 언제 만들었을까요? 네. 대부분 학기 시작하기 전 방학 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네, 합격을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건 나중에 학생부 한 번씩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되게 많이 넣어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2월 19일에 하는 수행평가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중요한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학교에서 나오는 수행평가는 교과서 보면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런 걸 바탕으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그거랑 연결되어서 탐구 주제를 잡고 보고서를 써야 돼요. 하노이의 탑이라는 거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렇게 네, 옮겨가면서 쌓는 거. 이걸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코딩으로 연결을 지어서 보고서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세트계까지 녹여서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이거는 고1 아이들 잘 보세요. 이거 통합사회에 나오는 겁니다. 네, 생태도시 나오면 도시의 사례, 생태도시의 사례를 찾았구나. 그럼 나도 한번 찾아봐야지. 세계적인 생태도시의 성공 사례 분석, 우리 지역 환경, 우리 지역, 노원구 지역의 환경. 네, 분석하고 그걸 가지고 프로젝트를 동아리까지 연결지어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도와주는 거라는 얘기죠.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네. 그리고 그렇게 관리되는 친구들은 선생님 저 세특 작성이 돼야 되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1500바이트 맞춰서 보내줄게. 그랬더니 이제 윙크까지 해주는. 이렇게 관리를 고1 때부터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원래는 학생부 관리라는 프로그램으로 가면 좋겠지만 사실 이건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가격이. 그래서 특강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직접 경험을 하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책을 선정해서 어떤 독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주제를 잡아서 탐구 보고서를 써야 되는지. 그럼 아이들이 탐구 보고서를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씁니다. 이게 실제 고1 아이가 쓴 탐구 보고서예요. 인류를 구한 12가지 약이야기라는 책을 읽고 거기서 마취제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요만큼만 해서 돼요. 네. 처음에는 많이 못 씁니다. 내용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번 수행평가 특강에서는 아이들이 적어도 요만큼 쓰게끔 만들어요. 더 쓰는 애들은 2쪽, 3쪽 쓸 수 있어요. 네. 잘만 익히면.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가지고 나중에 학교에 가서 써먹는다. 말도 안 되죠. 왜냐면 학교는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떤 학교는 A4 용지 2쪽으로 손으로 써. 아니면 B4 용지 한쪽에다 손으로 써. 아니면 노트북이나 태블릿 갖고 와. 그래서 작성해서 리로스쿨에 업로드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 내용만 가지고 쓰기엔 부족하니까 이거를 굉장히 좀 양을 늘려서 풍성하게 만들어서 주는 게 이번 특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초안이라고 불러요. 아이가 주제 잡고 어떤 내용을 탐구하고 싶은지 초안을 적어서 보내면 이거를 첨삭을 해서 완성본을 줄 거예요. 완성본은 이런 형태로 나갑니다. 네. 아이가 잡은 주제는 마취제의 부작용과 해결 방안 전망이라는 좀 노멀하죠. 그거를 조금 있어 보이게. 마취제의 양날의 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목차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아까 2페이지 정도 됐던 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첨삭을 해주면 총 10페이지 정도로 해서 나갈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수행평가에 너희 진로에 관련된 책을 읽고 주제 탐구 보고서를 써봐 그러면 그냥 이거 내면 돼요. 수행평가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걸 가지고 학교에서 A4 용지에 써야 돼요. 이거 자료 그대로 들고 가서 그냥 써도 돼요.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 일단 지금 선착순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다고 생각하시면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지도를 해줄 거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독서 감상문은 그냥 제가 무제한으로 선물로 줘요. 고등학교 때 책 읽으라고 안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독서 감상문을 주면 그대로 내면 안 돼요. 왜냐면 여학생이 쓴 걸 남학생이 그대로 베껴서 써서 내면 감성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모양으로 바꾸는 것만 시키는데 책을 안 읽은 상황에서 어떻게 가공하느냐 그것도 알려줍니다. 읽지 않은 책 1시간 만에 독서 감상문 완성하기. 그 방법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생활 동안 굉장히 많은 독서를 하기 시켜요. 그래서 독서 감상문은 무제한으로 주면서 탐구 보고서에 대한 첨삭을 아까처럼 꼼꼼하게 해서 완성본을
2개를 만들어주는 특강을 19일에 개설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신청하시면 제가 책임지고 수업 진행하고 이후에 피드백까지 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부풍 2000 학원은 말로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과로서 증명해 드릴 거고 나가보시면 벽에 작년 입시 실적을 어느 학교 누가 갔어요가 아니라 아예 그 학교의 합격증을 걸어놨어요. 그게 더 아이들한테 피부에 와닿을 거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오늘 설명에 남은 거 잘 들어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남겨주시면 정 필요하면 전화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점?